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시가 지금 말달리자 아버지 이 시인데 이 시는 또 어떤 시인지 한번 그 우선 낭송을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달리자 아버지 김왕노. 은하수보다 더 새파란 정력을 뿌리고 나 허무의 집더미 위에 누웠다. 불임의 시대임을 아는 아버지 한마디 말이 없다. 내 흐트러진 고삐를 잡아주시는 아버지, 아직은 내 굽은 청춘의 등에다 채찍을 휘둘러 주실 아버지, 내 굽을 말없이 갈아주시고 소나무 껍질 같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는 아직 절망에게 무릎 굽힐 수 없는 종마가 아버지 말. 아버지의 뜨거웠던 말씀이 내 칼귀로 돋아나고 말달리라 아버지 발에나 대륙으로. 여기는 절본어 거리인가 서역인가. 나는 아직도 혈통 좋은 아버지의 새끼. 천군 만마가 사라진 날, 그래 아버지 나를 타고 말 달리자, 말 달리자. 말 달리자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참 아버지를 회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유전자의 그 영속성, 지속성 뭐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세계성입니다. 세계관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다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또 그 바탕 위에서 또 나의 아이들에게 한 세계를 물려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들여다보자면 참 그 가슴이 찡한 그런 구석이 없지 않아 참 깊이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이 전체 시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쓰시게 됐나요? 사실 아버지는 나의 롤 모델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집에서 가장이면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또 아버지고. 근데 아버지는 항상 보면은 끝에는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그 어떤 시간의 당위성 때문에 아버지는 힘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돈도 없어지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진 그 어떤 정신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월탑을 쌓는다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더라도 자식을 위한 그 아버지의 몸부림 같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면서 아버지로부터 내게 흘러내려오는 그 피라는 것은 순수하면서 가장 뜨거운 피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한테서 배운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저에게도 싸움을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아버지 키가 저보다는 약간 작았는데 동네 어떤 조합장이라고 아주 거칠고 개망나니 같은 사람 딱 있었는데 아버지 딱 가더니만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잡히거나 어떻게 다 끝장나는데 간단히 한 번에 해치워버리더라고. 어떻게 뛰면서 헤딩 한 방이니까 그 큰 사람이 쪼로
주저앉는 걸 보고 싸움은 힘이 아니다. 예. 순간적 스피드고 판단력이다. 음. 그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래도 멋있었던 것은 내가 중학교 때 일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근데 그 사람은 한국말을 뜨듬뜨듬 하는데 아버지 일본에 가서 그 일본 고등학교 생도대장까지는 아주 학발이었답니다. 인기도 좋았고. 요즘 얘기는 짱이네요. 짱이었겠죠. 예, 예. 실제로 아버지가 완장차 일본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에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멋있다 생각했으면 그러나 제가 옛날에 불교 문인가 어디에서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써달라 그랬는데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용서는 못한다. 남자로서 용서한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서 그 많은 돈을 사실 집에 가져온 게 별로 없었습니다. 밑에 사람한테 다 쓰고 정이 많아가 집에 가져온 돈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힘들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가끔 문지방 위에다가 금종이 은종이에다가 시를 짧은 시를 써서 붙였는데 그것도 은연중에 저에게 어떤 시의 길을 가라는 말 없는 가르침이 아니었나 생각되지만 사실 그때 아버지가 왕노 네가 커서 신이 되라 생각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전업 작가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조금 넘어왔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흔히 이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제도이기도 하고 법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예, 네. 제도고 법이고. 근데 그 제도와 법은 또한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 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인생은 늘 도전의 인생이었고 또는 말전에는 도전받는 인생이잖아요. 네, 도전받는 그렇죠. 인생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참 쓸쓸한 인생이다. 쓸쓸한 인생이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 숙명이죠. 이 숙명적인 삶은 말년이 참 쓸쓸한 삶의 결말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보통 보면 저는 동물의 왕국죠. 선생님 네. 자주 보십니까? 저는 그 사자 세계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그 젊은 아이가, 젊은 그 수사자가 이제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의 에리어에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자들의 세계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도 아버지 위치는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세계는 그럼 그 수사자는 젊은 수사자는 아버지의 세계를 물려받았지 않는가? 물려받았죠. 분명히 물려받았지만 그 물려받은 바탕 위에서 자기 세계를 새롭게 구축해 가고 있는 그 과정이 우리네가 살고 있는 아버지의 위치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그렇죠. 예. 제가 만약에 사실 아버지의 세계를 넘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어떤 본능, 예, 아름다운 그렇습니다. 본능에 예. 의해 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세계를 굴려가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아버지가 보면은 그 6.25 때 참전해가지고 통역관으로서 압록강 수통에 물 담는 그 부대라 그래야 되요. 예. 그 부대까지 갔다가 함흥 철수할 때 어머니를 급히 모시고 속된 말을 챙겨서 내려와가지고 어머니와 살고 어머니는 또 어떤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어머니는 사실 함흥의 갑부집 딸이었는데 외할아버지는 와세대 대학도 나왔고 일본 첩을 거느린 아주 위에 보면은 안전 쪽 외할아버지지만 사실 그래도 밑에다가 엄청난
사람들 많은 것을 베풀어 가지고 추앙받던 사람이었는데 공산당이 넘어자 제일 먼저 함흥 다리 밑에서 외할아버지를 죽창으로 찌르고 내장을 빼가지고 자갈밭 위에 늘어놓고 그래가지고 그걸 엄마가 또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사이, 그 다음에 아버지를 끝내 북한 함흥으로 모셔가지 못한 아버지 한등도 함께 보고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북벌이라는 얘기를 저시에서 자주 나오고 그 다음 천군만마를 기르자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도 결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고구려 땅까지 수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까지 넓은 땅을 가진 민족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참 불행한 역사죠.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6.25라고 하는 한국 전쟁입니다. 그건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었고 그 이데올로기의 충돌인데 어떻게 보면 공산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났던 전쟁이 아닌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참 불행한 삶을 산 분들이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맞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드린 도중에 아주 끔찍한 장면도 우리가 좀 떠올리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이제 시 세계로 좀 들어와서 은하수보다 더 새파란 정액을 뿌리고 나 h무의 집더미 위에 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때 그 가지고 있는 김왕로라고 하는 시인이 느끼고 있는 그 서무의 세계는 바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 제도성이 다 허물어진 그 세계에 대한 그 맞닥뜨림. 한 시대 절망. 한 시대 절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임의 시대임을 아는 아버지 한마디 말이 없다. 참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삶은 불임이다. 불임이다. 불임은 슬프죠. 네, 불임이다. 그래서 한 세계를 풍미하고 한 세계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세계는 결국은 붕괴되거나 허물어지는 세계죠.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어머니들의 세계는 불임이 아니죠. 불임이 아니죠. 어머니들은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도 그립지만 결국 그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새록새록 또 그리워지고 그 품에 안기고 싶고 아버지는 롤모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롤모델 품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하나의 롤모델은 아니지만 내가 괴롭구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외롭구나 이럴 때는 항상 그 어머니 품 속에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네, 그렇죠. 본능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세계를 이렇게 볼 때는 아버지의 삶은 불임의 삶이고 그 시대를 아버지 스스로가 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허무하다. 내 헛부려진 고삐를 잡아주시는 아버지 제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 헛부려진 고삐를 잡아주는 아버지는 제도로서 법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 9번 청춘의 등에다 채찍을 휘둘러 주실 아버지입니다. 자, 뭐 훈육이라든가 바르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하는 그 롤모델은 바로 제도로서의 아버지, 법으로서의 아버지죠. 그것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가장 엄숙하고 또는 엄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게 하나의 아버지가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주고 하나의 또 우리가 민족이랄 그 어떤 큰 대의도 있겠지만 최비에서는 남자로서 어떤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회를 주도해라는 그 주도하고 삶을 주도하라는 아버지의 어떤 열망이 담겨져 있겠죠. 이제 요즘 이 얘기 조금 잘못하면 굉장히 이제 미시적인 세계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와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삶을 지속하는 한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제는 굉장히 양립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흠모하거나 또는 동경하게 필연적으로 대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 예. 아버지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 얘기를 하는 만큼 어머니가 비는 것이 아니라 예. 아버지 이해하는 만큼 어머니의 예. 존재감도 사실 커지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걸 예. 가지고 시를 읽건 돼야지 남자만 얘기했다면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예.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 여자라는 어떤 상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여튼 같은 그렇습니다. 동일감을 가지고 예, 예. 왔다 갔다 한다 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 굽을 말없이 갈아주시고, 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 길의 방향성이죠. 네. 말의 굽을 우리가 간다는 것은 달리게 하는, 어디를 달리냐, 길을 달리게 하는 그 하나의 원동력인 거죠.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 자식들에게는. 소나무 껍질 같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 가슴이 찡합니다. 아까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비애죠. 삶의 비애를 다 몸소 겪으면서도 당신은 자식 앞에서만큼은 당당해지고자, 또는 자식이 안고 있는 그 아픔까지도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애로움이 또한 아버지에게는 있었지 않는가. 네. 아마 이제 김학로 시인에게는 그 아버지가 그 표상으로서 강하게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내가 아프면 엄마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아버지가 아프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프면 내보다 더 아파하는 존재가 아버지고 내가 아프면 내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어머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나는 아직 절망에게 무릎 굽힐 수 없는 종마가 아버지인 말입니다. 그 무릎을 굽힌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내들이 우리 김학로 선생님께서는 더 하시겠지만, 우리가 복종 또는 굴종, 자기의 세계, 아까 정체성 얘기하셨잖아요. 그 정체성을 꺾는다는 것은 무릎을 꺾는다는 행위거든요. 네, 그죠? 남자로서의 어떤 생명성을 잃는 거죠. 그 완전히 이제 다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그 절망에게 무릎을 굽힐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인함은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네. 아버지가 주신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김학로 시인에게는 아버지는 곧 나를 세우는 하나의 바로미터였고 척도였고 바탕이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있다고 어떤 말씀이 내 칼기로 토단하고 말 달려라 아버지. 자, 여기 나옵니다. 그 기질입니다. 발해나 대륙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아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김학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는 역사관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말 한마디에 다 이렇게 녹아 있지 않는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고구려의 역사성, 그 다음에 우리는 발해라고 하는 그 대륙성. 잃어버린 세계. 고향.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땅. 자, 이런 세계가 아주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졸본의 거리인가 서역인가, 나는 아직도 혈통 좋은 아버지의 새끼임을 당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혈통 좋은 아버지의 새끼죠. 비록 그 아버지의 한 세계는 나로 인해서 허물어진 그 세계지만, 나는 그 아버지의 그 세계관을 어떤 바탕으로 해서 발해와 또는 저 대륙으로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군만마가 사라진 날, 그래 아버지 나를 타고 말 달리자 이렇게 나오는데, 참 우리가 기질적으로 보면 참 요즘 시가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움이 어떻고 이런 시가 참 많습니다. 그죠? 선생님도 그런 생각. 저도 그런 시 썼습니다. 쓴 게 있고. 왜냐하면 김학로는 사랑을 사자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마 이제 우리가 대륙적 기질, 영토에 대한 그 광활함,
세계성의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슴 속에 꿈틀거리면서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반으로 이제 이 얘기가 좀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한마디만 결정을 해서 발해나 대륙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바탕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그건 정신에서부터 예. 출발해야 돼. 정신이 밑바탕이 돼야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도 핵도 좀 만들고 예, 예. 그 다음에 한 방에 땅 때릴 수 있는 그런 건 준비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것은 밑에 정신력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않는 누구 간섭도 받는 것이 아니라 간섭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리적 상황, 역사적 상황 때문에 계속 봤다. 여기 맞고 그 손댔다면 또 밑으로 한 방 들어오고 이런 상태인데 비참합니다. 네. 이 비참함을 이기 위해서는 문학이 시가 하나의 정신적 바탕이 돼가지고 반드시 그날을 우리 백두대간 한반도 에 반드시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나약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신의 나약성.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은 어떤 대륙적 기질,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나요? 이게 자기의 세계를 이 가슴 속에 웅대한 꿈을 이렇게 품는 그 기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개항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예. 웅대함 기질 이랬다면 현실성이 없다. 딴 사람이 자꾸 웃기도 하거든요. 그나마 있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며 문학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제 분단이 됐죠. 그다음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현실성입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그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지향성을 가진다면 저 북한도 우리나라고 또 그 북한 위에 그 만주라고 하는 그 발해라고 하는 그 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에게는 그런 어떤 세계관을 좀 꿈꾸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회로 이행이 되겠다. 이런 그게 하나의 어떤 정신적 바탕이 되고 그 하나의 어떤 우리의 정신을 밀고 나가는 발사체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밑바탕에는 사실 시나 소설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활자 매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신적 밑바탕을 마련해야지 그런 게 없다면 앞으로 우리는 쉽게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지 몰라도. 자,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 20년 뒤에 저기 그 만주벌판을 그 백마를 타고 이렇게 갈기를 휘날리면서 제일 선봉에 나가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는 바로 김학모 시인이 제일 선봉에 서서 깃발을 흔들고 이렇게. 그때 제가 나이가 많아 못 그럴 것 같습니다. 대신 내가 아는 젊은 사람들 엄청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의 넋이 돼가지고 왕방울만한 별이 돼가지고 그 하늘 위에 빛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시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 그죠? 자, 우리가 대륙을 다시 고토 회복이죠. 고토 회복. 그 웅대한 꿈과 이런 그 기질이죠. 이런 기질을 좀 꾸기에는 현실적 우리 시의 바탕은 어떤가라고 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과 결부해서 우리 시단이 지금 겪고 있는 시의 펼침이라고 할까요? 시세계의 지금 그 장은 어떤가 한번 현실 진단을 좀
네. 해 주시죠. 80년대에 우리나라 혼란할 때는 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우리도 뭐 직접 겪고 그다음에 시 한 편 좋은 거 읽으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고추 세우고 그다음에 시가 우리한테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상징성을 가진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나의 어떤 문학 어떤 흐름이 시와 그 다음에 시인을 멀리 일반인과 멀리 하는 그런 계기도 사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너무 어려워지게 돼 시인조차도 그 시를 멀리하게 된 그런 순간은 있었거든. 순간 뭐 시대가 너무 길고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인이 할 일은 일상 속에 시가 있어야 됩니다. 일상 속에 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의 맛을 대중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의 맛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가 하나의 어떤 영혼을 갖다가 맑게 하고 그 다음 또 식은 나무에 불을 지피듯이 식은 정신에다가 뜨거움을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독자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도 있고 그렇죠?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직접적인 책임도 있고 또 독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그런 문제들 제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독자들이 일단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공부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가 너무 각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취향성으로 너무 유미주의적으로 빠졌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접점을 찾는가,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 세계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가 다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세계가 다시 찾아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어떤 역할을 시가 해내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은 사실 저도 일단은 시가 외면 받는데 저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시도 사실 조금 거기다가 어떤 이념적인 문제 등등 넣다 보니까 또 할 말이 많아 길어졌는데 앞으로 좀 짧은 시를 써가지고 실은 지루함을 없애고 그다음 좀 함축적으로 서지 많은 구체성을 가지고 서모로 인해 가지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를 읽고 안 읽고 뭐 독자들이 외면했다 외면 안 했다 이것은 결국 독자들을 갖다가 위협받다면은 조금 더 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독자를 존경하면서 독자의 구미에 맞는 그런 음식처럼 시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좋은 시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엄청나 어렵고 긴 시 써놓고 읽으라 그랬다면 저도 사실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어떤 반성으로 시를 조금 쉽게 쉽다 그래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쉽지만 뜻이 깊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읽히는 시를 쓰려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 접점이죠. 경계선에서 시인은 두 가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독자와의 소통, 대중성과의 어떻게 밀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 대중성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시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성을 그러니까 객관적 일반인들에 가까이 갔다면 문학적 어떤 수준이 떨어진다. 그것도 사실 보면은 시는 대중성이냐 아니면 전문성이냐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시대는 대중성을 얻어야 됩니다. 어디에 시인들이 전문성 이래 하고 있지만 대중을 얻다 보면은 시인도 자기 반성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적 의미를 높여가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문제는 대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인들에게 있다 이래 생각하고 앞으로 시를 쓰면은 좀 더 대중과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정신세계를 하나로 공유해가지고 발해나 또는 이제 그런 에코 우려까지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요거 얘기는 이제 자꾸 길어지는데 조금만 정리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성과 영합이라고 하는 문제는 자칫하면 굉장히 시인으로서는 위험한 선택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예술이란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창조거든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창조를 끊임없이, 이 창조성은 대중들이 생각할 때 신선함이고 새로움이죠. 그 세계를 끊임없이 이제 대중들에게 우리가 파급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는 의무가 시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성과 아울러서 바로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창조성을 어떻게 잘 믹싱을 할 것인가. 그렇죠. 라고 창조성에 따라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래서 객관성이나 텀이 있어야 일반인이랄까 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젖어들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이제 뭐 시의 방향성 얘기하면 아마 시인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얘기하고 3박 4일 얘기해도 자기 시적 세계에 대한 그 굽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데 보면 그것이 그 과열되다 보면 논쟁이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개인적인 정서로 보면 서로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세 편 중에 마지막 편인데, 요 마지막 편에 대한 낭송은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지금 그 강미란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능한 그 낭송가가 계십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수까지 이렇게 제야에 묻혀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우리 한국 문화계인가요? 문화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문화계의 혜성같이 이렇게 나타날 역량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또 우리 김학로 시인의 시를 사랑하셔서 직접 낭송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목소리로 한번 청해 듣는 걸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조마구를 위하여. 김학로. 무엇이 크고 작음인가? 어디선가 하루살이 나는 소리가 들려와 아득한 지하 수맥 소리가 지워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지우는 우를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시인이란 천연 같은 예민한 귀를 가져 수면에서 비명 횡사하는 바람소리마저 듣고 울먹이니 나 차라리 조마구의 나라에 가 조마구를 찬양하고 조마구의 눈으로 조마구 나라에 흐르는 작은 구름에 취하고 싶구나. 나는 시를 쓰기 위해 창밖에 속살되는 비조차 질투하였구나. 한 줄 시보다 한 줄기 비를 더 기다린다는 하지 감자꽃을 미워하였구나. 생각해보면 어릴 때 우리는 조마구가 아니었나. 큰 것보다 작은 것, 더 작은 것을 얻으려 하였던 것은 작은 것에 내 존재가 더 크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작고 더 작은 것과 어울리려던 마음이었을 것이다. 내 작은 그림자를 아껴주던 벌레와 풀꽃과 이슬방울을 잊지 못한다. 차마
떨칠 수 없는 조마구를 향한 꿈이요. 작은 것을 향한 뜻밖의 내 꿈을 오해하지만 용꼬리보다 뱀머리를 원한다고 모함하지만 조마구가 모여 부르는 노래를 드러나 보았는가. 끝끝내 조마구 나라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떠나온 조마구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큰 것이 무엇이고 과연 작은 것이 무엇인가? 크든 작든 가슴에 빛나는 생명의 증표가 귀하지 아니한가? 조마구집 아궁이에 가득 피어오르는 불꽃으로 젖은 우리의 작은 신발을 말리면서 부직갱이로 낙서해보는 조마구 나라를 위한 혁명의 지침서. 크다 하여 큰 것이 아니고 작다 하여 작은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의 틈을 큰 것이 메우고 큰 것의 틈을 작은 것이 메우고 하여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이거나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이므로 나는 작은 것을 믿는다. 조마구 나라의 뻐꾸기를, 작은 물결을, 서로가 작음으로 더 크게 보는 조마구 나라의 비밀을 믿는다. 좋습니다. 우리가 좀 색다르게 이제 또 강미란이라고 하는 숨은 보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그 낭송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뭐 훌륭하시군요. 저희 프로에도 여기 영상시 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미란 선생은 아마 여기 전속으로 앞으로 섭외를 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가 조마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독자들은 참 생소하실 겁니다. 조마구가 도대체 뭐냐? 요거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조마구라는 사실 조막손이라는 거 있죠. 조막손. 옛날에 조막손 작다. 조마구라는 것은 뭐 조마구 나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인데 가장 상징성을 가진 얘기는 작다. 작다. 그다음 작기 때문에 힘없다 쪽으로도 되겠지만 조마구 이하이를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하여튼 여기 시에서 나타나는 것은 조마구를 위하여를 작은 것을 위하여 이래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얘기하면 제도권과 비제도권, 예, 그럴 수도 뭐 소외된,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주목받지 못한, 예. 뭐 그런 쪽에 위에 봤다면 가난한 사람 노래일 수도 있겠지만 가난하다 그래가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였다는 가난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 가치관 문제 때문인데 가난함으로 더 누려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신경림 시인의 시 한 편이 생각납니다. 가난하다고 사랑도 모르겠는가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크고 작음인가, 어디선가 하루살이 나는 소리가 들려와 아득한 지하 수맥 소리가 지워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지우는 우를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지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아마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고 다양성에 대한 어떤 포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나 하는 역사적으로 볼 때 큰 것은 작은 것을 무시하는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의 섭성처럼 본능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작은 존재가 더 큰 존재일 수 있다. 작은 존재를 무시하면 자기 자신도 존재가 무시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또는 뭐 많거나 조금이거나 관계없이 그 모든 면면들에게는 어떤 그 존귀함이란 게 다 있죠. 예. 존귀함이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잊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시인의 삶이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란 천년 같은 예민한 귀를 가져 수면에서 비명 횡사하는 바람 소리마저 듣고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제 시인의 귀는 아까 제가 백남준 선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의 그 세계는 그런 겁니다. 정예화되고 아니면 뭐라 그럴까 의례화된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 일종의 그 장르를 완전히 뛰어넘는 음악은 소리잖아요. 예. 그 소리의 세계는 와글와글한 모든 소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성입니다. 이 존재성을 예술가적인 시각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자 한 또 작품이 바로 백남준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세계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수면에서 비명 횡사하는 바람조차도 바람까지도 시인의 그 예민한 촉수는 다 듣고 있어야 된다. 없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25시 게으르두란 작가가 시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얘기했는데 시인의 역할이란 잠수함에 태워진 닭과 같아 된다. 그러니까 닭은 사람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속에 태워졌으니까 공기가 희박한 공기를 가장 먼저 알려가지고 잠수함에 탄 사람을 구하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시인이 예민해지면 예민해지는 만큼 더 세상 어떤 미세한 부분, 그 다음 불안은 더 불안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행복은 더 행복으로 느껴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그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을 더 이제 안전하게 어떤 이상향 쪽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울먹이니 나 차라리 조마구의 나라에 가라고 합니다. 시인 스스로가 어떤 높다랗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세계를 저버리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작은 나라에라도 가서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조마구를 찬양하고 조마구의 눈으로 조마구 나라에 흐르는 작은 구름에 취하고 싶구나.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가끔 그 성경 말씀에 낮은 데로 임하소서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작은 당부란 시를 썼는데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걸 꿈꾸지 않고 작아지면 큰 것을 꿈꾸지 않는다 그런 얘기 했는데 작아지면 작아지는 것만큼 그 인정하면 되는 거 또 모든 사람 다 작아지면 높아지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런 어떤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것이 조마구를 위하여 그 시가 가진 어떤 본질적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행이 참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네요. 나는 시를 쓰기 위해 창밖의 속살거리는 비조차 질투하였구나. 이것이 이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세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속살거리는 비소리죠. 빗소리를 훨씬 뛰어넘는 능가하는 그런 어떤 세계성을 노래하고 싶은데 숙명적으로 그것을 늘 그죠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 갈등을 만들죠. 한계 같은 것들 이렇게 같습니다. 한 줄 시보다 한 줄기 비를 더 기다린다는 하지 감자 꽃을 미워하였구나. 참 아름답네요, 시가. 정말 좋군요. 한 줄 시보다 한 줄기 비를 더 기다린다는 하지 감자꽃을 미워하였구나. 그러면 시인이
자의 시를 갖다 너무 아끼다 봤다면 내 시 아닌 것은 다 무시하는 그리고 하여튼 내 것 아닌 것에 다 높게 군림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걸 죽여야 바로 조마구 나라에 이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숙명적인 어떤 극복해야 되는 대상은 이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너가 아니라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뛰어넘는 어떤 세계를 그려내는 그 위대한 시가 시인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시인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아닐까. 예, 그렇죠.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게 쉬우면 또 시가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질투의 화신이기도 합니다. 예, 시인이. 맞아요. 예. 복잡한 감정을 가졌고 특이한 성질을 가졌고 이게 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우리는 조마구가 아니었나. 큰 것보다 작은 것, 더 작은 것을 얻으려 하였던 것은 작은 것에 내 존재가 더 크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작고 더 작은 것과 어울리게 된 마음이었을 것이다. 일체성입니다. 일체성, 우열, 위계입니다. 우리가 노자가 얘기하는 무위죠. 무위. 유위가 아니라 무위입니다. 무위로서의 삶이죠. 그 삶을 획득해내고자 하는 하나의 바람, 이런 것들이 김학로 시인의 시적 세계에는 면밀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는가. 선생님 이게 작품이 있었나요? 아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작은 그림자를 아끼던 벌레와 풀꽃과 이슬방울을 잊지 못한다. 참 예민합니다. 시인의 이 촉수를 보십시오. 독자 여러분. 내 작은 그림자를 아끼던 벌레와 풀꽃과 이슬방울을 잊지 못하는 이 감수성입니다. 이 예민함입니다. 차마 떨치지 못하는 조마구를 향한 꿈이요. 작은 것을 향한 뜻밖의 내 꿈을 오해하지만 용꼬리보다 뱀머리를 원한다고 무함하지만 조마구가 모여하는 노래를 들으나 보았는가. 참 세상은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세상은 와글와글하고 참 내 뜻과는 달리 내가 뭘 하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죠. 예. 그런 아쉬움 많죠.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긴장감도 생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끝내 조마구 나라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다 있죠. 세상 와글와글하고 내 뜻과는 다르게 각색하고 색안경을 끼고 들여다보지만 시인이 끝끝내 조마구 나라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를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떠나온 조마구 나라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도 무엇에 다 있나? 욕망이라고 하는 그 부피죠. 그 부집의 거품입니다. 거품화돼서 부글부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마구라고 하는 그 작은 세계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바로 거기 존재의식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라 생각하니 결국 봤다면 우주가 중심이 돼 있고 오직 우주의 한 티끌처럼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온해지는 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듯이 조마구가 돼가지고 서로 조마구로 부르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재확인해 가자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네요. 이 얘기가 큰 것이 무엇이고 과연 작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위계가 어디에 있는가? 없다 그렇죠.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이 없다. 그 마음조차도 없는 세계, 그 세계가 조마구의 세계고 우리는 그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시인의 세계관입니다. 크든 작든 가슴에 빛나는 생명의 정표가 귀하지 않은가. 존귀함.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또 드렸고 선생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마구집 아궁이 가득 피어오르는 불꽃으로
젖은 우리의 작은 신발을 말리면서 부직갱이로 낙서해보는 저마고 나를 위한 혁명의 지침서. 그것이 위계가 없는 세계죠. 크다 하여 큰 것이 아니고 작다 하여 작은 것이 아닌 작은 것의 틈을 큰 것이 메우고 큰 것의 틈을 작은 것이 메우고 하여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이거나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이므로. 자, 여기 이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다. 뭐 이런 일명이 얘기하면 이게 글쎄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일적 다적일이라고 하는 불교의 화엄 사상이 있어요. 하나가 곧 다중이고 다중이 곧 하나다라고 하는 이 일체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나 있군요. 근데 내가 최근에 여러 사람 무량사에 관한 시를 지었는데 저도 사실 그 무량사라는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량이란 사실 많다 봤다면 내 것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량이란 말에 속아가지고 무량사 같지만은 결국은 불사는 기왓장 같은 사랑마저 읽고 운 적이 있다 그랬는데 무량이란 즉 무변이거든요. 봤다면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끝도 없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사실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무량은 없는 것이다.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많다라고 하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자, 하여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이거나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이므로 나는 작은 것을 믿는다. 점하고 나라의 뻐꾸기를 작은 물결을 서로 작음으로 더 커 보이는 점하고 나라의 비밀을 믿는다. 뭐 더 이상 뭐 설명을 보태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딱 이 시에서 모든 걸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많은 뭡니까 훌륭한 시들이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으로 그래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이 조막을 위하여가 김왕노라고 하는 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인과 동시에 가치인과 동시에 시인의 어떤 바탕이 아닌가, 세계성의 바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뭐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바탕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사회 조막으로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사실 조막으로 가야 되고 아직은 조막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이나 모든 면에서. 근데 우리는 어떤 실제적으로 조막으로 되겠지만은 마음이라도 조막으가 돼가지고 함께 조막우 혁명이라는 얘기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래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고요. 앞으로 저는 조막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를 설금에 또 써왔고요. 왜냐 이것은 우리가 조막우라는 것은 작다는 것도 되지만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회귀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막우 나라는 것은 결국 우리 향수를 가지고 찾아야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뭐 또 보태지 않고도 우리 김왕노 시인이 앞으로 시적 행보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긴 시간까지 우리 김왕노 시인의 시적인 그 세계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문자를 통해서 또는 우리 인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독자와의 소통을 하고 그죠? 이게 유통을 합니다. 우리 시가 옛날에는 참 뭐 대중적 회합을 가지고 거기에 낭송을 하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했죠. 변해서 이제 잡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시인들은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독자들은 또 서점에 가서 그 잡지를 구해다가 읽으면서 시인과의 이렇게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씩 이제 바뀌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한계성, 소통에 대한 한계성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이미지 자체가 디지털화돼서 대중성과의 어떤 접촉성, 이것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인쇄 매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점을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하셨을 텐데, 또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여기에 주병일의 문학 TV가 또 이제 텍스트가 담아내지 못한 그 영상,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를 아울러서 겸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활자 문학이 시가 사실 외면당한다 얘기하면은 옳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영상 매체로 전환시켜 가지고 상당히 편하게 독자들이 읽고 문학을 접하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구실을 주병률 문화 TV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행위가 자본을 갖다 끌어들이지 못했던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학적 활동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밑바탕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회바탕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하는 어떤 행위가 문학적 어떤 측면에서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했다면 이건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보면은 하여튼 희생이기 이전에 이러한 방송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정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서도 정부 지원을 딱 해가지고 제가 둘이 이래 딱 하고 이럴 때는 옆에서 조명도 좀 들어오고 예를 들면은 좀 화려 멋있게 이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래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은 이건 희생이거든. 희생이고 사실 이것은 또 문학의 진화입니다. 문학의 진화가 시의 진화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시대에 맞는 하나의 발걸음이죠. 이 발걸음이 좀 더 원활하게 멀리 끝없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또 눈앞에 들이대니까 너무 편하게 했다. 문학이 저를 쉽게 하느냐 오해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또 주병렬 문화 TV 그다음에 시내 포엠에 와서 제가 이제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도 역시 서툴지만은 워낙 이제 능숙하게 이끌어주고 이런 고맙고 하나의 이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문학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시를 더 시답게 만들고 시가 또 대중에게 파고들고 그 다음에 시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적 뿌리가 되는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사실은 앞으로도 해갈 거라 믿습니다. 아이고, 뭐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지금까지 뭐 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좀 경책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훨씬 어깨가 무거워지고요. 근데 오늘 너무 가볍게 이렇게 좀 출렁거리지 않는가 이런. 전혀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앞으로 문영을 해가면서 늘 가슴에 반면교사로 이렇게 새기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자, 이제 마무리로 참 하실 말씀이 많죠. 많죠. 그렇지만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촬영이라고 하는 이 제한성입니다. 시간의 어떤 제한성, 그다음 매체의 제한성 때문에 다 하지를 못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하시고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제가 사실 시를 전통적으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잠깐 가르쳐준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을 모시겠지만은 문학이란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기초를 배운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따름을 쫓아가지만은 결국 문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 다음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을 땐 사실 할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 할 말을 다 시에 포함시했던 사슬적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무라는 그 어떤 역사적 어떤 상황도 있었고 무 이것은 또 하나의 그 두 가지 축과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를 할 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중요하지만 시에서 출발할 때 시 한 편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압축시키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인도 마찬가지, 모든 독자들도 마찬가지 시라는 자기 시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사실 일본의 아주 고령인 그 할머니가 시를 쓴 걸 보니까 순수하기 때 힘을 넣는 시를 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의 전문성, 그 다음에 시의 어떤 대중성 따지고 이러지만은 시는 철저히 자기 것이 되면은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라는 것은 출발할 때 일단은 시를 써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를 쓰다 봤다면 시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때 이게 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게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시를 갖다 자꾸 질적 수준 높인다 그러겠지만, 결국은 질적 수준 높인다는 것은 더 구체화시키게 가면서, 구체화란 뭐냐? 시라 그래, 우리는 잘못 생각해, 계속 관념적으로 해야 된다, 막 추리고 이랬는데, 김수영의 그 풀이라는 시에서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풀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써가는 것이 좋은 시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시가 되는 것이고, 남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사실 이래 얘기해도 시를 잘 쓰지 못합니다. 근데 열심히는 씁니다. 대신 또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남을 갖다가 감동시기 일치는 시를 썼는데, 결국 시는 자기 시를 써야 되고, 그다음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마무리까지 독자들의 시에 대한 접근성, 그 방법론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 날씨도 더우시고 화창하긴 하지만 또 먼 길까지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작은 노력들이 아마 우리 문학을 더 이렇게 풍부하게 하고, 또 독자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문제가 또 이렇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우리 김왕로 시인을 모시고 나의 삶, 나의 시라고 하는 주제로 이 얘기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초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전국 방방 곳곳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문제로 예기치 않게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서 건강 잃지 마시고 좋은 봄날을 또 맞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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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